네, 감사합니다. 런천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세션 3, Beyond Everyday Thinking이 되겠고요. 한지훈 교수님, 최윤석 교수님과 같이 저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자는 공동 저장이신 한지훈 교수님이시고요. 제목은 Smart Choice 3, Should Clopidogrel be prescribed in all stabilized patients가 되겠습니다. 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코엑트 훌륭한 학회에 초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제 디스클로저고요. 뎁트 PCI 시행한 환자들을 1년 이내에는 사실 여러 가지 항열소판 치료 전략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뎁트 기간을 3개월 하건 6개월 하건 12개월 하건 언젠가는 이제 싱글 엔티플레틀릿 에이전트로 트리트먼트로 바꾸게 됩니다. 사실 그 기간이 환자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긴 기간을 인생에서 차지하게 됩니다. 2024년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싱글 엔티플레틱 테라피를 하는 경우에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모두 다 클래스 1 레벨 오브 에비던스 A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약제 모두 레벨 오브 에비던스 A가 절대 아닙니다. 클로피도그렐 아스피린 데이터들은 전부 예전 데이터들이고요. 클로피도그렐은 호스트 이그잼 딱 하나 나와 있는데 현대적인 의미에서 적절하게 시행된 연구로는 클래스 레벨 오브 에비던스 A로 좀 현실과 동떨어지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클로피도그렐을 아스피린과 동등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스피린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아스피린이 훨씬 압도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호스트 이그잼은 서울대 김효수 선생님 PI로 란셋에 발표를 하셨고 아주 좋은 연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팅에서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을 비교를 했습니다.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올코스데스, MI, 스트로크, ACS로 인한 재입원 그리고 메이저 블리딩이었습니다. 클로피도그렐이 아스피린보다 네이스에서 좋았는데 이스케믹 엔드포인트도 줄이고 블리딩도 줄인 아주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네이스로 잡으면 이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해석에 좀 논란의 여지를 둘 수 있고 또 사실 대부분의 이벤트는 소프트 엔드포인트, 이 리어드미션 듀 투 ACS에서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이 리스크만을 좀 더 골라가지고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을 하드 엔드포인트, 이스케믹 엔드포인트 측면에서 좀 비교를 해보자. 스마트 초이스 3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PCI 후 뎁트 스탠더드 듀레이션 시행한 후에 클로피도그렐이 아스피린에 비해서 모노세라피로서 더 우월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 26개 기관,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등록을 해주셨던 연구고요. 돈이 없어서 오픈 레이블로 시행을 했고 랜덤 연구였습니다. PCI 스탠더드 듀레이션 뎁트 시행한 하이리스크 페이션츠, 하이리스크라 하면 이전에 심근경색이 있었거나 당뇨 있거나 컴플렉스 PCI를 시행한 경우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1대1로 클로피 아스피린 랜덤을 해서 각 군당 2,500명씩 배정을 하였습니다.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하이리스크, 그다음에 컴플렉스 PCI의 정의는 리노베이트 연구와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키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평범한 것들이었고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올코스데스, MI, 스트로크의 합이었고 여러 가지 블리딩을 포함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아스피린 그룹에서는 연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발생률 4%, 클로피도그렐에서는 3%, 그래서 25% 정도 상대적 감소를 가정을 했습니다. 3년 동안 환자를 인솔하고 마지막 환자 등록 후 1년 팔로우업, 5,000명이면 한 82% 정도 검정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가 인솔이 더 속도가 좀 빨리 됐었습니다. 그래서 3년보다 더 빨리 됐는데 5,000명이 모였지만 그 당시에 전체 군별로 한 건 아니고 전체 이벤트가 생각보다는 좀 낮다. 그래서 이 예정됐던 어쿠럴 피리드 환자 등록 기간을 3년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총 5,506명이 등록이 됐습니다. 1대1로 배정을 했고 크로스오버 스터디 바이올레이션은 프로토콜 바이올레이션은 1% 미만이었습니다. 인텐션 투 트윗 어널리시스로 1차적인 분석을 시행을 했습니다. 프로토콜 데비에이션은 클로피도그렐 모노세라피군에서는 4.6%, 아스피린 모노세라피에서는 5.8%.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은 비율이고 아스피린군에서 조금 더 높았습니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환자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스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표적인 군입니다. 그래서 66세 남자가 85%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하이리스크를 등록을 했는데 정의를 했었는데 MI가 반수 정도, 당뇨가 한 40% 정도, 컴플렉스 PCI가 4분의 3 정도. 한 사람이 물론 이제 이거 세 개 다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나만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BMI는 25 정도고 양군의 코모비디티는 잘 균형을 이뤘었습니다. ARC로 정의한 하이블리딩 리스크는 15%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스탠더드 듀레이션 DAPT, 그러니까 MI 환자는 12개월, CCS는 6개월 이렇게 인롤먼트 크라이테리아를 뒀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17개월, PCI로부터 등록 시점까지 17개월이니까 이 환자들은 좀 선생님들이 하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뎁트 기간을 오랫동안 좀 유지를 했던 환자들이 대부분 등록이 됐었습니다. 랜덤 전에 뎁트 레지멘은 클로피도그렐이 P2Y12 이니비터로서 한 60% 정도 사용이 됐고요. 가이드라인 디렉티드 트리트먼트를 잘 받아서 스타팅 경우에는 98.5% 환자가 처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메디안 팔로업 듀레이션 한 2.3년 정도였고요. 3년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발생률이 아스피린군에서는 6.6%, 클로피도그렐군에서는 4.4%. 그래서 해저드 레이션 0.71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앱솔루트 리스크 리덕션이 2.2%니까 현대적인 트라이얼에서는 작은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NNT는 45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클로피도그렐이 더 좋았던 것은 대부분 이제 MI의 차이였던 것이었는데요. 클로피도그렐은 1%, 아스피린은 2.2%였고요. 블리딩에 있어서는 양군 다 3%로서 높지는 않았고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각종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를 봤을 때도 CV 데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습니다만 클로피도그렐군이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스트로크는 양군의 큰 차이는 없었고요. 스텐트 스롬보시스도 숫자가 워낙 작긴 하지만 수치적으로는 클로피도그렐군에서 더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메이저 블리딩 1.6 대 1.3이어서 블리딩 측면에서 클로피도그렐군이 압도하지는 못했었습니다. GI 이벤트는 아무래도 아스피린군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하였고요. 블리딩과 이스케믹 엔드포인트를 합쳐 보았을 때는 5.4 대 7.3으로 역시 이제 클로피도그렐군이 아스피린군에 비해서 더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퍼 프로토콜 파퓰레이션만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인텐션 투 트릿 파퓰레이션하고 비슷한 결과였는데요. 아스피린은 4.5%, 아스피린 6.8%, 클로피도그렐 4.5%의 MACCE 발생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통계적으로 차이는 유의하였고요. 여러 프리스페시파이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에서 클로피도그렐군의 치료 효과는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만 이 클리니컬 프리젠테이션에서는 MI가 없었던 환자에서 클로피도그렐군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레이블이고 더블 블라인드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비교적 연구자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 하드 엔드 포인트를 사로잡았었습니다.
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삼았었고요. 액츄얼 이벤트 레이트가 결국 계산했던 것보다는 낮았습니다. 저희가 10% 환자를 더 인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빚어졌고요. 한국인만 대상으로 했다는 단점이 있는데 외국인은 사실 클로피도그렐 약발이 한국인에 비해서는 더 잘 나오는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데서 했어도 이런 연구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진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리스크 환자들 PCI 후 스탠더드 듀레이션 뎁트를 끝마친 상황에서 모노세라피로서 클로피도그렐 군이 아스피린 군보다 더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연구자, 선생님들, 환자분들, 우리 리서치 연구 간호사들한테 감사드리고요. ACC에서 올해 발표하면서 동시에 란셋에 게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정 교수님 훌륭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연자 소개는 최윤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태까지는 아스피린이냐 클로피도그린이냐 뭘 써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다음 연제는 어떤 듀레이션을 가지고 쓰느냐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스트 BR에 대해서 optimal DAPT duration in patient with high and low bleeding risk에 대해서 서울대병원 강지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한주영 선생님께서 이제 스마트 초이스 3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 저는 호스트 BR RC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개 연구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상호 대비되는 점이 있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호스트 BR 연구는 investigated randomized, 저희도 오픈 라벨이고요, 멀티센터고 두 개의 메디컬 디바이스 컴퍼니에게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는 저희가 이제 블리딩 리스크가 DAPT 듀레이션, DAPT 인텐시티에 대해서 메인 팩터라는 거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제 ACS에서조차 1개월 DAPT가 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HBR, 하이 블리딩 리스크는 정확하게 아크 HBR 크라이테리어로 정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에 한때 유행을 했었던 프리사이즈 뎁트 스코어는 지금은 쓰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HBR은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문헌상으로는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시행했던 많은 연구에서 언더 레프레젠테이티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이벤트가 이 환자들에서 발생하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1에서 3개월 DAPT를 권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 1에서 3개월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검증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과거 연구들을 보면 여러 가지 디바이스 트라이얼, 드럭 트라이얼들이 있는데, 디바이스 트라이얼 같은 경우는 대부분 1개월 DAPT라고 상정을 해놓고 A 디바이스가 B 디바이스보다 좋다,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랜더마이즈 연구들은 주로 APPCI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오악을 같이 써야 되니까 하이 리스크이고, 여기서는 하이 리스크 환자에서 하이 블리딩 리스크 환자에서 어떻게 될 거냐가 아니라 대부분 노악 대 와파린의 주제로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오악 사용 여부가 그러면 얼만큼 HBR에 큰 영향을 가지고 큰 포션을 차지하냐라고 본다면, 요거 이제 우리나라 건보 데이터로 한 건데, 의외로 지금의 아크 HBR 데피니션으로 오악 사용 여부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외 다른 코모비디티로 인해서 HBR이 되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메스터 뎁트 연구 잘 아실 것 같고, 이 연구는 NEJM에 실렸고 abbreviated DAPT와 prolonged DAPT를 비교했습니다. 짧은 거와 긴 거를 비교했습니다. 그냥 3개월, 12개월처럼 좀 명확한 게 아니라 그냥 짧은 거와 긴 거를 비교했고, 크라이테리어도 지금 저희가 쓰는 아크 HBR 크라이테리어와 상당히 달랐습니다. 레지멘도 상당히 복잡했고, 누구는 1개월, 누구는 3개월, 누구는 3개월, 누구는 12개월, 누구는 6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다 잘 아실 건데, 이 결과를 정말로 있는 숫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HBR 환자들, 아크 데피니션으로 하지 않은 환자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메이저 블리딩 이벤트가 2.4%밖에 되지 않는 환자들에서 얼티메이트 스텐트로 잘 PCI를 했을 경우에 1에서 3개월이 3에서 12개월보다 안전할 수도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조금 좀 비판적으로 본 결론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아크 HBR 데피니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옵티멀 DAPT 듀레이션, 이게 1, 3, 4, 12 이것도 안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런 근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서 옵티멀 DAPT 듀레이션이 있는지를 본 연구는 없었고, 저희가 그걸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아크 HBR 데피니션으로 HBR, LBR로 나누고, 그리고 각각 1, 3개월,
3, 12개월을 비교를 했고 아웃컴은 네이스, 이스케믹 아웃컴 메이스, 블리딩 아웃컴 바크 235로 순차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가설은 짧은 군이 긴 군보다 non-inferior 할 거다. 즉 1개월이 3개월보다 non-inferior 할 거다. 3개월이 12개월보다 non-inferior 할 거다라고 일단은 검증을 했고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는 짧은 군이 우월할 거다라고 검증을 한 가설을 설정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션은 상당히 복잡한데 일단은 네이스 측면에 있어서 7, 9, 4, 5로 보시면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시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7, 9, 4, 5입니다. 스트레이텀은 상당히 straightforward합니다. 뭐 abbreviated해서 뭐 이게 있을 경우에 짧게 저게 있을 경우에 길게가 아니라 1대 3, 3대 12입니다. 뭐 누가 봐도 상당히 직관적인 연구라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리뷰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헤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션트 파퓰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1,600명, 3,300명을 각각 이렇게 쭉 팔로우업을 했고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끝까지 팔로우업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페이션트 파퓰레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 블리딩 리스크 스트레이텀에서는 저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환자군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지도 한 10살 정도 많고요. 스테이블 CAD가 상당히 적고 당뇨가 반이고요. CKD가 3분의 1이고요. previous PCI 20%, previous CVA 15%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하이 리스크 환자군이라고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HBR을 1개월, 3개월을 비교를 했습니다. 로비알군은 의외로 저희가 흔히 접하는 환자군들인 것 같습니다. 63세의 DM은 3분의 1 정도, CKD 2% 정도, previous PCI 13%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군에서 아웃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1개월 DAPT 저희가 항상 이렇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군에서는 의외로 3개월 군보다는 non-inferior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non-inferior는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굳이 0.05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1개월이 3개월보다 inferior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주로 이스케믹 아웃컴 때문에 inferior 했고 2달 더 쓴다고 해서 블리딩이 유의하게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일단 연구 자체가 non-inferiority 연구였기 때문에 HBR 환자에서는 자이언트 스탠트가 없고 PCR을 받은 이후에 1개월은 3개월보다 non-inferior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사실 그 행간에는 1개월 DAPT가 inferior했고 요거는 메이스 때문이고 블리딩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는 특히나 이스케믹 스트로크에서 1개월 DAPT가 보다 더 열등했던 것 같습니다. 블리딩에 있어서도 1개월 DAPT랑 3개월 DAPT 숫자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개월 DAPT가 3개월 DAPT보다 TLR도 좀 더 많았습니다. 이제 뭐 굳이 요거를 코로나리 쪽으로 생각을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이 스텐트를 넣고 나서 DAPT를 쓰고 나서 완전히 스테이블라이제이션 되는 데까지 1개월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비알군에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 이벤트에서 non-inferior, 메이스 쪽에서도 non-inferior, 블리딩 측면에서는 오히려 12개월 DAPT가 이벤트가 많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자면 일단 LBR군에서는 오닉스 갖고 PCR 했을 경우에 3개월 DAPT가 12개월 DAPT보다 블리딩 이벤트에서는 더 낮다. 이스케믹 아웃컴은 차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헤머로직 스트로크가 12개월 군에서 아주 미미하게 조금 더 증가하는 것 같은 경향성을 보였고요. 마이너 블리딩은 좀 더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로우 블리딩 리스크였기 때문에 12개월 DAPT와 3개월 DAPT가 메이저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터디 스트렝스랑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렝스는 이제 아크 HBR이라고 저희가 잘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화이트 페이퍼를 통해서 나왔고 이거를 적용한 연구들도 많은데 이거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HBR 연구다라고 하고요. 저희가 HBR 1에서 3개월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에리어가 ambiguity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 3 혹은 3대 12처럼 상당히 클리어한 objective와 hypothesis를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HBR이라고 한다면 1년 3에서 5 블리딩 리스크가 4%라고 알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가 의외로 4% 미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7.4%의 메이저 블리딩이 일어났고요.
요게 7.4%인 이유는 메이저 팩터가 하나인 사람도 있고 두 개인 사람도 있고 세 개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의 평균 때문에 4%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리미테이션으로는 오픈 라벨, 코리안 회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벤트 레이트를 7, 9로 예상을 했지만 실제 이벤트는 그거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을 해서 평균 17%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왜 이렇게 이벤트가 적게 나타나냐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요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냐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TAT, OAK 유저에서 TAT를 3개월 쓰는 것도 비판을 받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있는 가이드라인에서만 해도 APPCI 같은 경우에는 3개월 OAK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이드라인 갖고 5년 전에 시작한 연구를 비판하는 것은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P2R-TAP 이니비터는 그냥 피지션한테 맡긴 것도 비판점이 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대부분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렇듯이 클로피도그레를 처방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HBR 군에서는 1개월 DAPT가 3개월 DAPT 군의 non-inferiority를 만족을 못했고요. 오히려 숫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네이스, 메이스 측면에서 인피리어하고 블리딩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로우 블리딩 리스크에서는 3개월 군이 12개월 군보다 블리딩은 유의하게 줄이면서 네이스와 메이스는 늘리지 않았습니다. 굳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3개월 DAPT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결론입니다. 저희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셨고요. 아직은 출판은 못 돼서 헤매고 있지만 그래도 잘 해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지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 연자는 박만원 교수님, 가톨릭 의대 대전 성모병원 박만원 교수님께서 또 이스트 아시안 환자들에게 있어서 클로피도그렐 대신에 프라스그렐 저용량이 좋은 대체가 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봐준 주제가 프라스그렐 3.75mg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저녁에 이렇게 있는데 장기욱 교수님한테 문자가 띠링 하고 왔습니다. 10,000원아. 네. 이거 프라스그렐 3.75mg 발표 좀 하는 게 좋겠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머리 위에 스치는 게 우리나라에 없는데 그럼 자료를 어디서 구하지? 이거 어렵겠는데 왜요? 일본에는 거의 한 80%가 이거 다 쓰고 있다는데 좋으면 한국에 들여오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좀 며칠 있다가 그래도 어렵게 부탁하신 거니까 이제 답변을 이제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스그렐 3.75mg는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일본에서는 2014년도에 프로브이 됐고 최근에 대만에서 들어서 막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제목은 피세 환자에서 프라스그렐 로도즈 3.75mg이 클로피도그렐에 대비해서 더 좋은가에 대한 좀 데이터를 제시해 드리고 판단을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순서는 일단 프라스그렐 PK/PD 그 다음에 일본에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일본의 그 도즈 그 디시전하는 페이스 1, 2 스터디 그 다음에 그 도즈를 디시전 파인딩한 그걸 가지고 한 클리니컬 스터디 프라스핏 ACS 프라스핏 일렉티브 스터디 소개해드리고 그다음 최근에 이 프라스그렐 23.75 vs 클로피도그렐 307.5의 최근 좀 데이터를 좀 몇 가지 설명드리고 결론 내고자 하겠습니다. 아신 것처럼 타이클로피딘, 클로피도그렐, 프라스그렐은 사촌 한 형제죠. 같은 CLP-리딘 고리를 가지고 있고 치환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프라스그렐은 클로피도그렐에 비해서 CYP2C19 폴리모피즘 제노타이핑 영향을 잘 안 받죠. 그리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같은 1g의 클로피도그렐 액티브 메타볼라이트는 라고 친다면 프라스그렐 1g 액티브 메타볼라이트나 클로피도그렐 액티브 메타볼라이트 1g은 같은 1g이라면 포텐시 똑같습니다. 그럼 왜 프라스그렐이 더 클로피도그렐 하이 포텐시인가? 그 이유는 체내에서 들어왔을 때 체내에서 클로피도그렐보다 훨씬 더 높은 체내 플라즈마 컨센트레이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클로피도그렐보다 더 높은 안티플레이트 이펙트를 가진다는 거죠. 이게 보시면 실제로 이거는 같은 동일 용량의 프라스그렐 액티브 메타볼라이트, 클로피도그렐 액티브 메타볼라이트는 효과가 같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스그렐 20mg, 클로피도그렐 300mg, 이거 10분의 1 수준이죠. 10분의 1 수준의 약을 주더라도 체내 액티브 메타볼라이트의 농도는 프라스그렐이 훨씬 높죠. 당연히
프라스그렐 60, 클로피도그렐 600, 10분의 1 도즈를 주더라도 프라스그렐이 훨씬 더 포텐트합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클로피도를 쓸 때보다 프라스그렐이나 탈카그렐을 쓰게 되면 특히 이 동양인들이 있는 그 P12, C2C19 제노타이핑, 푸어 메타볼라이즈 환자한테 또 영향이 없이 인터 서브젝티브 베러빌리티가 없다. 것도 잘 알려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본에 대한 데이터가 아니고 글로벌 데이터입니다. 글로벌 데이터에서 그럼 과연 여러 가지 도즈가 클로피를 375 대비 어느 정도의 포텐셜을 가지는가 상대적인 걸 보여주는 건데요. 맨 밑에 파란색이 클로피를 300 로딩의 이제 75mm 메인티넌스인데 여기 있고요. 이거는 비슷한 게 프라스그렐 42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60의 10은 글로벌하게 봐서 굉장히 높은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죠. 이제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런 코카시안하고 에이시안은 좀 다르죠. 아시는 것처럼 일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에이지가 높고 BMI가 낮고 바드웨이트가 낮고 훨씬 블리딩이 잘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C2C19의 그 푸어 메타볼라이즈 훨씬 더 코카시안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그래서 혹은 또 브리딩 리스크가 더 높을 수 있고 실제로 릴라이 스터디를 보더라도 서브그를 보게 되면 이제 에이시안에서 블리딩이 더 많은 걸 알 수 있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같은 프라스그를 주더라도 에이시안 퍼슨에서 코카시안보다 체내에 들어오면 메타볼릭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로딩하고 나서 보시게 되면 맨 밑에 게 코카시안이고 위에 게 에이시안인데 다 보시면 더 액티브 메타볼릭 농도가 로딩 10mm 메인티넌스, 5mm 메인티넌스 뭐 로딩 다 해도 다 초기 코카시안보다 농도가 더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때문에 코카시안보다 혈소판 그 안티프레틱 효과도 더 높죠. 보시면 코카시안이 한 10mm 메인티넌스 정도의 레벨이 에이시안에서는 약 5mm 정도 레벨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대강 테스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에이시안하고 코카시안에서도 같은 영향을 주더라도 체내에서 액티브 메타볼릭 농도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그런 페이지 1, 2, 3 스터디를 좀 보시겠습니다. 로도즈 프라스그렐 23.75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일본 데이터고요. 비교해 보시라고 글로벌 데이터를 넣어드렸는데요. 테스트는 20에 5, 15에 3.75, 10에 2.5. 그 다음에 컨트롤으로 300에 클로피돌 375를 했죠.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클로피돌 375, 이게 글로벌도 클로피돌 375인데 글로벌에 대한 다른 코카시안들의 클로피돌에 대한 반응보다 에이시안 퍼슨에서 훨씬 낮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제피니스 스터디에서 제일 높은 20의 5에 해당하는 이 정도가 코카시안에서는 대략 보면 한 40, 50 사이니까 보면 한 40이 한 7.5 정도 하고 비슷한 안티프레스 효과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2 스터디로 이제 도스 파인딩을 들어갑니다. 도스 파인딩은 보니까 프라스그렐 20에 5, 20에 3.75, 20에 2.5, 그 다음에 벌스 클로피도그렐 375를 이렇게 비교했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일본은 노인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엘더리하고 넌 엘더리, 그다음에 바드웨이 정상, 로우 바드 이렇게 나누어서 도즈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일반인한테서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프라스그렐 20에 5하고 그다음에 20에 3.75, 그다음 클로피도그렐 비교했는데 보시게 되면 당연히 클로피도그렐이 제일 안 좋고 20에 3.75, 20에 5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좀 엘더리에서는 조금 그게 다 달라집니다. 용량을 아예 다르게 했습니다. 20에 2.5, 20에 3.75, 300에 75를 비교했는데 로딩하고 4주까지 괜찮은데 12주를 보시면 프라스그렐 20에 2.5가 클로피도그렐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그런 걸 보이죠. 이거에 별개로 프라스그렐은 클로피도그렐과 다르게 어떤 도저와 상관없이 제노타이핑에 상관없다. 이런 거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에 2.5는 조금 약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블리딩이 얼마나 있는지를 봅니다. 보시게 되면 넌 엘더리 나눠서 보고 20에 3.75하고 20에 5 클로피도를 비교했을 때 20에 5가 클로피도보다 훨씬 많은 좀 클리니컬 렐러번트 블리딩을 보이죠. 반면에 20에 3.75는 비슷한 블리딩. 엘더리 페이션트한테서는 20에 2.5, 3.75 클로피도를 비교하더라도 거의 블리딩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일본에서는 아마 메인턴스 도저가 로딩을 20에 3.75로 정한 게 아닌가 하는 데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주를 가지고 이제 과연 그러면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는가? 실제 이제 임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본은 아주 이런 파워를 가지고 하는 그 RCT는 아니고요. 숫자가 적습니다. 즉 경향성만이라도 보이면 이게 허가 임상이니까 아주 대규모의 파워를 가진 그런 데이터는 아님을 좀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ACS 환자에서 했던 프라스핏 ACS입니다. ACS 환자를 기준으로 했고 랜덤을 했는데 1,300명, 680, 680, 프라스그리 20에 3.75, 클로페르 300에 75 이렇게 해서 24에서 48주를 보았습니다. 프라이머리 이피커시 엔드 세이프 엔드 보았고요. 그다음에 일렉티브 피셔 환자, 그다음에 C 일반적인 스테이블 엔진 하나, 옛날에 MI, 그다음에 사이렌트 MI, ACS 이외의 환자를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프라스그리 3.75, 클로페르 75를 비교했고 숫자는 굉장히 작습니다. 800명에 370, 370이죠.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에피커시 리조트 보시게 되면 비교하시다가 트라이톤 팀이 38을 여기 붙여놨는데요. 프라스핏 ACS를 먼저 보시게 되면 약 6개월쯤에 11.8%, 9.4% 프라스그렐이 뉴메리컬리 이벤트는 낮습니다. 하지만 그 통계적인 유의성은 확보하지 못했죠. 좀 마지널하게 보더라인 걸치긴 했지만, 근데 숫자로 봤을 때 트리톤 팀이 38과 거의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트라이톤 팀이 38은 15개월 팔로업이죠. 얘는 6개월 팔로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트라이톤 팀이 38처럼 더 롱텀하게 갔을 경우에는 이벤트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자가 좀 더 많았으면 이 마지널한 이 해저 레이쇼의 그 90% CI가 통계적으로 좀 먹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일렉티브 환자인 프라스핏 일렉티브 환자인데 보시게 되면 크로페드 6.7%, 4.1%로 프라스그렐 뉴메리컬이 낮았는데 이건 아예 통계력을 P-밸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00명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허가 임상이기 때문에 파워를 가질 만한 그런 숫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어떤 트렌드만 보여주는 그런 스터디였습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트리톤 팀이 38, 그다음에 프라스핏 ACS, 프라스핏 일렉티브 비교해 보시면 숫자적으로는 비슷하지만 15개월이었고 24, 즉 6개월이었기 때문에 누메리컬리는 뭐 일단은 완전히 절대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라스핏만 봤을 때는 ACS보다는 일렉티브가 숫자가 조금 이벤트가 작았죠. 이스케믹 이벤트는. 그다음 블리딩 보시겠습니다. 블리딩은 보시면 ACS 환자와 일렉티브 환자를 봤을 때 팀이 메이저는 1.92%, 그다음에 메이저 마이너 그런 걸 다 합쳤던 거는 약 10% 정도 차이가 없었고요. 일렉티브 환자에서도 메이저는 0%, 2%, 그다음에 5%, 6.2%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트리톤 팀이 38과 비교해 보시게 되면 15개월하고 그다음에 48주였습니다. 블리딩은 2%, 1.7%. 물론 도수가 60에 10이었죠. 클로피드랑 똑같았지만 그다음에 2%, 2.2%. 두 개를 보면 흡사 비슷하지만 팔로업이 달랐다는 걸 감안하시고 일렉티브 환자에서는 0%, 2%로 프라스그렐 블리딩이 괜찮은 걸로 컴페러블 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조금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좀 어떤 데이터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워낙 많이 일본에 쓰니까 먼저 2020년도 자문 네트워크에 실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ACS 환자에서 약 이 기간 동안 4개의 기관에서 프라스그렐 3.75 1,200명, 클로피도그렐 75ml 1,200명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했던 논문이 있습니다. 보시면 먼저 이거는 뭐냐면 프라스그렐 3.75g이 프로브를 되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건데 보시게 되면 거의 2017년, 18년도 가면 거의 80% 환자에서 프로브를 3.75mg을 일본에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게 되면 프라이머리 이스케믹 이벤트는 매칭 전이나 매칭 후나 안공 간의 차이가 없고요. 이제 블리딩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매칭 후에 보시게 되면 전체 블리딩 이벤트가 프라스그렐이 좀 더 많죠. 1.8에 5.0. 그다음에 PCIO 트랜스퓨전 하는 블리딩도 1.0, 3.3% 정도 많고, 그다음에 펑크 사이트 블리딩, 그다음에 메이저 블리딩 조금 더 경량을 보이고 마이너 블리딩은 확실히 더 많고. 그래서 3.75 프라스그렐이 클로피도그렐에 비해서 이스케믹 이벤트는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좀 블리딩은 넘는 것 같다라고 같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이제 박 교수님 정리를 이제 조금 해주실까요? 15분 아니었던가요? 10분입니다. 네네. 네, 시간이 조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그 ACS 환자에서 시스테마틱 리뷰하고 메타가 있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 5개의 3개의 RCT하고 5개의 이제 옵티멀 스터디를 이제 아주 봤습니다. 메이스 보시게 되면 RCT나 옵티멀 스터디는 간에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블리딩을 보시게 되면 RCT에서는 플러스 5렐 클로피도그린이 차이가 없는데 보시면 그 옵티멀 스터디에서는 블리딩에서는 옵티멀 스터디를 만한 거에서는 플러스 5렐보다 클로피도그린이 좀 더 나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여드리게 되면 일단 PK/PD 측면에서는 그 플러스 3.75g이 클로피도그린 75ml에 비교해서 안티프레드 이펙트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C2C19 제노타이핑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클리니컬 아웃컴을 봤을 때는 클로피도그린 75mg 비교해서 3.75mg이 로우 이벤트를 보이는 건 맞는데 그래서 에피커시와 세이프티에서 밸런스를 주는 건 맞는데 이게 클로피도그린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RCT가 없고 대규모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직 비슷한 에피커시다, 비슷한 세이프티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처음에 타이틀 더 좋은 거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물음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박만원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연자와 패널 디스커션은 우리 한주영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연자는 정명호 교수님이시고요. 제목은 20-year experience of interventional treatment in 카미르 patients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장기욱 교수님 또 카미 연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카미 페이션트에서 지난 20년 동안의 인터벤션 경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미 연구는 대한순환기학회 지금 심장학회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작년 50년 연구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양은 1980년, 70년대부터 오래전부터 모니카 프로젝트, 스카레이스리, 내셔널 디빗, 글로벌 레이스리가 진행되었고 동양에는 우리 카미가 대표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미 연구의 파이널 골은 에이시안 가이드라인을 이스태블리시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8만 6천 명의 환자를 등록하였고 논문은 465편을 발표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경색 분야에서 논문을 발표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장기 교수께서 인터벤 트리트먼트에 대한 코리안 엑스퍼트 컨센서스를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4년에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3만 9천 명의 환자를 분석해 보고가 있는데요. 스테미는 감소되고 넌스테미 증가돼서 2012년에 리버스되었습니다. 인터벤션 레이시입니다. 스테미, 넌스테미 활발하게 시술을 해줬고 석세스 레이트 굉장히 높아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드러그 이블센을 시술했던 10년 동안 5만 4천 명을 분석했는데요. 프라임 PCL에 보시면 67%에서 96%로 굉장히 증가되었고 아마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우리 카미 멤버들이 시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원이어 모텔리티 11.4%에서 6.7%로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은 코리안 저널 인트라메디스의 첫 페이지에 리뷰 아트를 게재하였는데요. 리스크 팩터입니다. 하이퍼텐션, 다이비스 급속히 증가되어 있고 스모킹은 급격히 감소되는 트렌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트랜스레이드 어프로치, 넌스테미 환자 증가되었고 지금은 90% 이상 거의 모든 환자에서 트랜스레이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PCI 렛 99%입니다. 세계 최고죠. 드러그 스탠 페니트레이션은 아주 좋습니다. 금년에는 타임 포인트 클리니컬 아웃컴에 대해서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1년 후에는 넌스테미 환자의 사망률이 스테미보다 높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다이너믹 머신 러닝 테크닉에 의해서 클리니컬 아웃컴에 대한 프리딕터를 보고했는데요. 프라이머리 아웃컴의 메이저 팩터는 카디악 엔자임, 하스피탈 듀레이션, 리피트 프로파일, 데이프 듀레이션이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AI EKG 마드를 개발했는데 10년도만으로도 인터벤 해야 되는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 연구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00만 장의 심전도를 학습시켰고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인터널 테스트, 프리트레이닝 거쳐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하였습니다. 프리트레이닝 이펙티브 보시면은 인터널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에서 0.96 이상입니다. 멀티센터 밸리데이션에서도 넌스테미 환자에서 0.96 이상의 아주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심전도 기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나성 교수께서 2009년에 서큘레이션에 훈련 논문을 발표하셨는데요. 트리플 엔터플레트라피가 프라임 인터벤 받는 스테미 환자에서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아스피린 크로피오실로사절이 메이스를 낮추었고 브링 리스크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얼리 스타팅 테라피에 대한 내용인데요. LDL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LDL 70 미만인 환자에서도 메이스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2013년 ACCHA 스테미 가이드라인 사이테이션 되었고 카미 데이터가 아메리칸 가이드라인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일본도 저희를 본따서 자미를 2013년에 만들었는데요. 이 카미 자매 조인 리서치 페이퍼 첫 번째 페이퍼가 되겠습니다. 카미 디스크를 개발하였고 프로페서 야수사가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해주셨습니다. 카미 디스크는 이스케인 베네핏과 브린디스크를 동시에 평가하는 스코어로서 만약 2점이면 크로피도그레를 3점 이상이면 티카나 플러스를 쓰는 스코어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스케인 베네핏과 브린디스크를 밸런스한 스코어로서 앱사이트 만들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장교수께서 테일러스 MI 스터디를 발표해 주셨는데요. 훌륭한 논문을 발표해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2,600명의 환자를 에스핀, 티카, DAPT 후에 디에스컬레이션 크로피데롤로 바꾼 군과 티카 메인테인 군과 비교를 했습니다. 프라임 엔드포인트 보시면 디에스컬레이션 그룹이 유효하게 낮았고 메이저 브링 리스크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퍼인데요. 우리 박 교수님 데이터 거의 비슷한데요. 플라스고를 도시지에 관한 논문입니다. 일본은 3.75, 우리는 5mm, 10mm를 사용하는데요. 인하스 아웃컴에서 메이스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메이저 브링 리스크는 조금 높았습니다. 하지만 1년 팔로업 했을 때 메이스라 올코스 모텔리티 가드 데스 스탠스 롬스트레이션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테미 환자에서 늦게 온 환자인데요. 레이트 프레센트 했던 환자를 분석했는데 5,800명 중에 특히 12시간 48시간 이내에 내용했던 분석을 했습니다. 내용을 분석을 했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노 프라임 PCI, 노 PCI 환자가 늘어났고 모텔리티, 인 하스피탈, 3months, 6months, 3year 모텔리티가 증가됐습니다. 즉 12시간 내에 48시간 내에 내원했던 레이트 프레센트에서도 인터벤을 하게 되면 사망률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을 세계 최초로 보고했습니다. 넌스테미 환자에서 딜레이드 하스피탈데이션 환자 많은데요. 전체 6,500명 가운데 약 1,800명이 24시 이후에 내원하였습니다. 약 28%에 대해 해당 환자고 인디펜 프리딕터는 올드에이지, 피메일 섹스, 에이티컬 체스트 페인, 디스니아, 다이비스, 노유스, EMS입니다. 3년 팔로우했을 때 메이스가 높았습니다. 즉 넌스테미 환자에서 24시간 이내에 빨리 도착하면 사망률 낮출 수 있다는 내용도 세계 최초로 저희 보고했습니다. 넌스테미 환자에서 심터 온셋 투 발룬 타임인데요. 레퍼런스 밸류가 48시간이었습니다. 심터 캐스트 타임을 48 이내로 하면 3년간 모텔리티를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페르마코 인베이스 트리트먼트와 프라임 PCI 스테미 환자에 비교했는데요. 8,800명이 프라임 PCI를 받았고 700명이 스로마라이스 후에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메이스는 양관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PCI 딜레이 타임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만약 100분 이내에 내원하게 되면 프라임 PCI를 100분 이후에 내원하면 페르마코 인베이스 트리트먼트를 레커멘드 하였습니다. 스테미 환자에서 멀티베이스 리전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분석했는데 약 52.8%였고 원먼스 모텔리티가 증가되었습니다. 멀티베이스 가지고 있는 스테미 환자에서 샥 환자에서 PCI에 대한 효과도 분석가 있는데요. 원년 모텔리티가 PCI 그룹에서 다양한 통계 기법을 통해서 사망률 낮출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CKD 환자인데요. 멀티리전 가진 환자에서 CKD 환자 분석가 있는데 5,900명 가운데 CKD 환자 팔로업에서 3년간 팔로업했습니다. 넌 CKD 환자는 컴플리트 리베스컬 효과가 좋았지만 CKD 환자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크모 어플리케이션 타이밍에 대해서 보고가 있는데요. 얼리 에크모 어플리케이션 CPR 전에 하는 경우에 롱텀 서바이벌을 증가시켰습니다. 김철 교수께서 VA 에크모 어플리케이션 시에 LV 언로딩과 얼리 LV 언로딩과 컨벤션 어프로치에 대한 RCT를 시행해 주셨는데요. 얼리 LV 언로딩이 리플렉스 하트 페일리어 하는 이디마를 개선시킬 수 있고 원먼스 모텔리티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아이비스 가이드 인터벤션에 대해서 보고가 있는데요. 카디악 데스, 타겟 베슬 마이크로 인파크션, 센스럴 모듈레이스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비스와 OCT를 비교했는데요. 원이어 클리니컬 아웃컴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OCT를 이용했던 환자들은 주로 non-CKD, 싱글 베슬, 랩 메인, 숏 아테리, 스몰 아테리가 많았고 이미가이드 인터벤션 우리나라에서 약 25%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임 인터벤션 했을 때 토탈 이스케임 타임에 대해서 매뉴얼 스럼버스 아스피 효과를 관찰했는데요. 토탈 이스케임 타임이 4내 6시간에 내원한 자가 스럼버스 아스피레이션이 더 좋았습니다. 인터뷰 트리트먼트 썸마리입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열심히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거두신 모든 카미 연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저희 퍼블리케이션입니다. 끝으로 코엑 칩 워크샵과 가미 리서치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20년 동안 그 카미르 데이터 잘 요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7분 패널 선생님 계신데요. 김재경, 김찬준, 노경훈, 변성욱, 우규철, 임성민, 허혜영 선생님 나와 계시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코멘트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 정명호 선생님께 지난 10여 년간의 카미니 데이터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참 여러 RCT에서 보인 거를 이제 약간 한국에서 다 증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MI는 어디로 가야지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에이시안 가이드를 만드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환자들은 웨스턴 페이션은 좀 달라서 여러 가지 메디컬 테라피 인터벤션에서 다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대만 또 중가치에서 에이시안 가이드를 만드는 게 제 목적인데요. 지금도 2달에 한 번씩 화상회의 하고 있고 또 지난달에도 대만과 또 부산에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적에 맞는 에이시안 가이드라인을 우리 한국이 대표해서 에이시안을 대표해서 연구하는 것이 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주영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말씀 주신 데이터는 아직 그 퍼블리시 안 된 데이터인데 그 이제 결과 보고 굉장히 이제 감명 깊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아까 그 하이브리드 리스크에서 이제 1개월이랑 3개월째 비교했을 때 이제 1개월 군에서 이스케믹 리스크가 높았던 게 결국 이제 하이브리드 리스크 그 리스크 팩터들이 이제 이스케믹 리스크 팩터랑 이제 공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좀 있을 것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교수님 생각으로는 그 뭐 이런 하이브리드 리스크 부분은 이제 지금 딱 1개월, 3개월만을 비교를 했는데 뭐 그것 둘 다 아니고 혹시 뭐 6개월이 제일 적절할 것 같다 이런 좀 해답이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할 때 제일 많이 받는 비판이긴 합니다. 그럼 뭐 2.5개월은 안 했냐, 막 이런 식으로 봤는데 사실 정확한 듀레이션은 이런 연구를 통해서는 그냥 명시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정말로 마이크로하게 보면은 뭐 90일과 95일을 비교해야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비교보다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내세우는 결론은 지금 가이드라인에서 1개월 DAPT는 절대로 답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이 블리딩 리스크 등호 DCB 더하기 1개월 이런 거는 이제 그 맞지 않고 결국에는 환자 팩터로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결국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요거를 준비하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그 뭐 탑건에 나온 얘기를 좀 인용을 하자면 그 It's not the lesion, it's the patient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환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강원대 허영입니다. 저는 한주용 교수님한테 짧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 모노테라피 할 때 그 클로피돌의 경우에 이제 하이 플레이틀릿 리액티비티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 컨선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하신 스터디에서 그런 그룹들 하이 HPR과 그렇지 로우 PR을 보이는 사람들 하고의 어떤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내지는 또 아스피린 그룹하고의 어떤 비교 분석을 혹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 환자에서는 못했고 한 1,500명 정도 환자에 대해서는 지노타이핑을 했었습니다. 근데 10-19 지노타입에 따라서 뭐 인터미디엇 푸어, 그다음에 노멀 레피드 그 메타볼라이저 사이에 클리니컬 아웃컴에는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 전에 나온 데이터들 보면 그 10-19 폴리모피즘이 ACS 환자 1년 이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좀 불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리스크 자체가 이미 많이 낮아져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주영 교수님께 질문 드리면 제가 그동안 이제 싱글 안티플레이트 정할 때 이제 안티 이스케믹 이벤트는 비슷하지만 아스피린이 블리딩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클로피돌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 초이스 3 보면은 하이 리스크 환자에서는 하이 이스케믹 리스크 환자에서는 아스피린이 결국에는 MI를 더 일으킨 게 이제 메인 그
클리니컬 아웃컴의 차이를 보인 거여서 이게 뭐 박마원 교수님 보여주신 대로 같은 P2Y12 이니비터는 항혈소판 뭐 강도를 비교하기가 쉽지만 아스피린하고 클로피도그린 완전히 다른 약제니까 이 결국에는 아스피린이 좀 안티 이스케믹 이펙트가 클로피도그린이 부족하다, 하이 이스케믹 리스크 환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기전이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과는 뭐 호스트 이그잼도 그렇고 저희 스마트 초이스 3도 그렇고 현대적인 의미의 현대에 들어와서 시행됐던 연구에서는 다 이스케믹 엔드포인트에서는 다 클로피도그린이 좋아가지고요. 또 우리나라 연구들 보면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만 랜덤 스터디에서 이제 클로피하고 아스피린하고 플레트렛 그 억제되는 정도를 보면 클로피도그린이 조금 더 좋은 걸로 뒷받침하는 데이터들은 있습니다. 블리딩은 이제 호스트 이그셈하고는 다르게 저희는 이제 차이가 없었는데 되게 이제 저희 블리딩이라는 게 사실 액세스 사이트하고 GI 블리딩이 제일 많은데요. 환자들은 뭐 이미 리모트 PCI를 시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액세스 사이트 블리딩은 차이가 없을 거고 영향을 안 미쳤을 거고 GI 블리딩은 저희 연구에서는 그 GI 프로텍션 메디케이션이 호스트 이그셈보다는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양군 사이에 블리딩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시간이 되어서 런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자 선생님들, 패널 선생님들, 청중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